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정말 이 AI 버블인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조종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영수 대표님을 초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AI 템베거 투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AI 또 반도체 대주제가 등장했고 우리 경제에 이게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닐까 뭐 실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자본시장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10% 이상 조정이 됐었고요. 조정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거 IT 버블 아닌가, AI 버블 아닌가, 뭐 이런 일종의 의심 그리고 혹은 뭐 한국 코스피도 뭐 4,000, 4,100, 4,200 이 정도 기록했으면 이제 조정의 시작 아닌가, 아니면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이 유동성 장세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일단 큰 틀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버블은 아직 아닙니다. 버블 아니다. 네, 버블은 네. 아니고요. 이제 버블로 진입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3사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공급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전방 시장 이제 적용 영역으로 보면 서버가 한 40% 초중반,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30% 이제 초중반, 그리고 PC가 한 10% 초반 정도 됩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잡다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굳이 B2B, B2C로 나눠서 보면 서버는 B2B, 기업들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는 B2C,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거죠. 근데 B2C 쪽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모든 거는 서버 쪽에 시장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서버도 이제 요거를 또 발라서 놓고 보면 AI 연산에 쓰이는 AI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2016년, 18년 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클라우드 일반 서버가 있습니다. 네. CPU 기반의 서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AI 서버 쪽만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고 이거는 2022년 11월에 챗GPT가 AI 혁명을 연 이후로 계속 좋았어요. 네.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8월부터 일반 서버 쪽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서버들이 이제 너무 닳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 왔고요. 그게 이제 범용 메모리 수요를 촉발시킨 거고요. 그것 때문에 B2C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물 시장 가격이 거의 지금 발작 수준으로 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DDR5 뭐 16기가 비트 제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지금 뭐 한 달 만에 뭐 8, 90% 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PC에 들어가는 DDR4 뭐 16기가 비트 이런 제품들도 뭐 거의 2배 가까이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을 하죠. 근데 지난 10월에 삼성전자가 이거 못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10월 계약 가격을. 왜냐하면 스팟 가격이 너무 튀니까 이걸 바로 공급 계약 가격에 전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스탑 시켜놓고 이게 11월 중순쯤에 돼야 아마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일단 지금 말씀 주셨던 큰 틀에서 전통적인 D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AI 관련 시장 영역에서도 계속 공급 부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그 D램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멈췄었다가
다시 한번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재개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시 맞물리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근데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이 디램 가격이 대략 한 200, 300가량 올랐잖아요, 가격이. 맞습니다. 이 가격이 한 달 동안 2, 300 가격 오르는 이런 현상이 보통 반도체 이 사이클상 이 가격 주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 슈퍼 사이클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통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디램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0% 음. 이제 가까이 나오는 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건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DDR5 16기가비트 가격이 역대급으로 제일 비쌌던 때가 30불이거든요. 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가격을 돌파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잠깐 지금 짧은 시간 토론을 이어갔지만 음. 지금 이 토론 중에는 앞으로 이야기될 피지컬 AI,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AI 시장 수요 이 논의를 뺀 거잖아요. 맞습니다. GPU 수요, GPU와 연결될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영역을 지금 논하지 않고요. 기존 뭐 서버나 이런 영역에서 갱신되는 수요 요걸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IT의 신으로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의 사이클 혹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그 주기가 몇 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전통 사이클은 4년 주기예요. 그래서 네.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네. 그리고 하락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보통 올림픽 주기라고 해서 4년 정도가 이제 지속되는데 네. 그 사이클이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전혀 안 맞아요. 예, 지금 벌써 지금 상승 사이클이 원래 그 사이클이라 그러면 올해 사이클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업황 사이클로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따지고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최종 그 적용 수요처가 원래는 B2C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시 경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경제가 좋을 때는 많이 사고 스마트폰도 많이 바꾸고 PC도 바꾸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소비가 둔화되는 게 흐름인데 지금은 이 반도체 수요를 촉발하는 게 모두 서버 쪽이고요. 서버 쪽은 지금은 AI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누가 제일 좋은 AI 모델을 만드냐, 그렇죠. 네,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전시 중에 군수 물자를 줄이진 않잖아요. 네. 지금은 딱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뭐 지금 AI 군비 경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실물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산업 업계를 뭐 만나고 있지만 온통 AI 경쟁입니다. 온통 어떻게 AI 소프트웨어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차별화할까? 그거 가지고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런 수요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제가 잠깐 토론자로서 이렇게 의견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결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이 뭐냐면 AI 버블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AI 버블입니다. 저는 AI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버블이 당분간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거시를 더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5년 하반기 경제, 26년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유동성 장세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25년 전망서를 작년에 냈을 때도 25년을 피벗의 시대라고 했고 26년 경제까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유동성의 힘으로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 그밖에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유입되는데 유독 어디로 쏠리는 거냐? 반도체에 AI에 돈이 쏠리는 것이다. 이게 돈이 어떨 때는 2차 전지에 쏠려요.
어떨 때는 AI에 쏠려요. 어떨 때는 뭐 반도체에 쏠려요. 그게 주로 주도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쏠릴 때 유독 주목하고 있는 그 시장의 성격이 이제 주도주로 불리는 것이고 지금은 AI와 반도체에 돈이 쏠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저는 버블이다. 예, 버블인데 이 버블이라는 이 현상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결은 기업 혹은 실물 경제적으로 판단할 일인 것이고 이 자본 시장에서의 모습은 버블이라고 판단하는데 대표님은 이 버블도 아닌 거고 버블이 더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지금도 버블이지만 이 버블이라는 현상은 뭐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실적을 발표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수익 부분을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조정이.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 네, 일단 이 버블이라는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좀 과하게 평가돼 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 특히나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사이에 그 올 4분기하고 내년에 대한 EPS 전망이 정말 급격히 바뀌어요. 네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봐도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내년 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한 38조 정도 벌 것 같거든요. 38조에서 한 40조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40조 중반.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망하시는 분들이 50조 미만으로 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컨센서스 거의 70조 중후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CT에서는 81조 5천억.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두세 달 사이에 지금 EPS 전망이 두 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 어제 99조를 질렀어요. 네. 그러면 그 버블이라는 거는 이게 실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버블인데 지금 EPS가 그만큼 빨리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성장할 거다라고 봤던 이 어떤 증가율이 뭐 한 10% 중반 봤다 그러면 실제로 나온 수치가 얼마였냐면 20% 중후반대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3분기도 지금 보면 거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 네. 그게 결국은 내년에도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그 이익 전망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견해는 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혹은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 더 가파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가 지금 정점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도 정점이고 영업이익도 상승 속도가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버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에 기대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실물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만약에 판단 내려졌다면 그 전망치 자체가 지금 전망치마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조차도 원래는 뭐 26년 초반까지 사이클이야라고 했다가 26년 하반기야, 26년 내내, 27년까지야 이렇게 계속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주기가 언제 끝날 거라는 그 가정도 계속 뒤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 네. 업계에서도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주가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고 계속 정점을 갱신하는 것도 맞지만 실적의 증가 속도, 실적의 전망치의 상승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뭐 이렇게 보면 대표님 의중대로 버블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상당히 공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면 가장 뭐 고민되는 게 우리 지금까지는 잠깐 D램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 질문은 1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에 실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납품하게 됐다. 혹은 납품하게 됐다라는 정보가 전달되거나 납품하게 될 거라는 그 퀄 테스트에 통과됐다라는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6년 연내 혹은 어느 시점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HBM3 지금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제품은 지금 일부 그 승인이 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게 SK 하이닉스보다 가격을 한 30%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되는데 일단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많이 해결한 것 같고요. 이제 본 게임이 결국 내년에 나오는 루빈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4인데 여기도 저는 좀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지금 삼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너무 비싸게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비싼 가격에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게 된 것도 사실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원래 또 이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 HBM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 중후반대까지는 HBM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톤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지금 신규 투자해서 HBM 라인을 까는 메모리 회사는 거의 없어요. 기존에 있던 그 범용 메모리 라인을 전환해서 HBM으로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이익이 50%씩 나오는데 굳이 HBM으로 전환해서 하이닉스하고 지금 박터지게 싸워서 이익을 낼지 못 낼지도 모르는데 이걸 무리한다?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마이크론은 사실 그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 기업들은 이 사회 자체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걸 중요도를 따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놔두면 50% 이익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걸 포기하고 HBM으로 전환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리고 압박도 심할 거고요. 근데 삼성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 거버넌스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이번에 와서 깐부치킨 해동한 것도 결국 HBM 지금 안 납품 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 자 이런 저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어쨌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이외의 공급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발 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를 좀 해다오. HBM4 제발 좀 해다오. 그래야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경쟁을 붙여서 또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고 시장의 수요는 엄청난데 그 수요만큼 충분히 GPU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HBM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삼성전자가 제발 좀 우리 수준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 기술 수준을 충족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깐부 회장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최태원 회장이 일이 있어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 준비하느라고 못 왔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젠슨 왕이 그걸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은 빼고 네, 이재용 회장과 왜 정의선 회장을 불렀을까? 네, 네, 셋이서 왜 만났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가격을 좀 너무 무자비하게 인상했다는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협상에서 엔비디아가 진 거죠. 예, 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이닉스한테 계속 끌려가는 구도를 바꾸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깐부 치킨이라는 데를 또 정한 게 엔비디아가 정했대요. 그리고 네, 젠슨 왕 딸이 또 그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또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도 알고 있대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알고 까지 다. 있고, 네, 알고 있고 다 그런 것까지 다 안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그냥 젠슨 왕이 우연의 일치로 뭔가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대표님의 의견이시니까 네, 뭐 알 수 없죠. 그 정확한 알 수 팩트는. 없죠. 네네. 예. 다만 이제 뭐 제가 최태원 회장님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님 경주에서 어쨌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경주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원래 공식 코멘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네. 예. 어쨌든 그 다음 날 또 네네. 다시 만났으니까 그렇죠.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네네. 있지만 뭐 예. 저는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네. 좋습니다. 네. 뭐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네. 경우의 수로서 생각해 볼 만한 음. 중요한 대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대주제가 GPU입니다. GPU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GPU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데 그냥 사전적 의미가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GPU가 이 지금의 우리 AI라는 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혹시 IT의 신답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GPU라는 건요. 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GPU는 고속도로다. 네네. 고속도로다. AI를 위한 고속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 그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허허벌판일 때 네. 경부 고속도로 깐다 그러니까 다닐 차도 별로 없는데 저걸 뭐 4차선도로 왜 까냐. 그래서 뭐 앞에 그 누워서 시위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아, 누워서 시위하신 분. 그렇죠. 이게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그 미래를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농업이 중심인 국가고 뭐 예. 뭐 가발이나 이런 거나 이제 수출하는 나라인데 뭐 예. 저게 그 어떻게 보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거 말고 다른 데 투자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깔리니까 물류가 원활해지고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하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90년대 그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았었죠. 그때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 DJ 정부에서 깐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굳이 저게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에서 저게 주로 초고속 인터넷이 뭐 왜 필요하냐? 이거는 좀 오바다, 과잉 투자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인프라가 깔리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그 NC 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그 인프라를 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AI 쪽에서 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천재들이 많은데 GPU라는 기본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GPU라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에 다 끌어모아도 엔비디아 호퍼 이상급의 GPU가 2,000장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6만 장을 확보하게 된 거니까 전 세계에서 3위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깔리면 여기 위에 어떤 서비스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똑똑하고 야망에 차 있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 26만 장 한국에 공급된다라는 말씀을 그 정보를
사실 이제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 들었어요. KBS 사사건건에 이제 출연해서 그 속보로 전해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실제로 방송 중에 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뭄이었는데, 한국이 가뭄이었는데, 계절로 비유한다면, 기후로 비유한다면 가뭄이었는데, 그 가뭄인 나라가 태풍이 몰아닥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2.0이라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태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근데 이 GPU 26만 장이라는 정말 단비가 내려주는구나 하면서 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그 최초의 방직기를 도입할 때 그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고 하면서 방직기를 다 부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저항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거대한 저항이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GP를 이렇게 도입하다 보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저항에 부딪히는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항상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항상 그 생겨나는 게 무엇일까를 또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는 게 뭘까? 이것도 주목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생겨날까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도 좀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희망적으로. 자, 그러면 자, 대표님께 그냥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셨지만 GPU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의에 근접하게 제가 또 부원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GPU를 좀 조금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연산을 좀 원활하게 빨리 한다. 근데 좀 기존의 연산 작업보다는 병렬식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소위 고양이를 인식해야 되는데 수천 가지의 고양이 사진들을 한꺼번에 인식해야 돼요. 근데 강아지와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진을 인식하려면 처리하는 데 속도가 많이 걸려요. 근데 수천 장의 고양이 사진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수천 가지의 강아지 사진을 한꺼번에 인식한 다음에 그럼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수학 연산 처리 속도를 빨리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의 이 처리 속도, 수학 연산 작용을 빨리 하는 그런 처리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요, 혹시? 제가 한번 CPU하고 GPU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라 그러면 이제 보통 CPU 기반의 프로세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CPU는 아주 그 고급 연구소에서 석박사급 연구원, 네. 석박사급 연구원 한 세네 분 계세요. 예. 네, 그분들한테 이제 문제지를 갖다 주면요, 뭐 미분, 적분 막 다 해줍니다. 예. 근데 한 번에 순차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GPU는 뭐냐면 큰 강당에다가 중학생들을 한 10만 명 모아놨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뭘 시키냐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네, 간단한 연산만 시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얘들이 쉬운 연산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연산은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연산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연산인데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지를 예전에는 그냥 뭐 CPU한테 갖다 줄 때는 옆에다가 한 사람 2명이서 그냥 시험지 박사님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10만 장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대기소가 엄청 커야 되죠. 네. 그게 HBM이에요. 시험지를 10만 장 갖다 주려면 한 번에 10만 명이 쫙 가서 네. 길도 엄청 넓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빨리 갖다 줘야겠죠.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 왜 GPU 옆에 붙냐면 그게 시험지를 10만 장씩, 100만 장씩 한 번에 갖다 줘야 갖다 돼요. 네. 진짜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아, 네. 여기 경일남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는 아시는 줄 알고.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정의 얘기하려고 한 건 네.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가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산업적 파급 영향이 있을지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자본시장을 논하기에 앞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자는 젠슨왕 CEO가 이거 마케팅하러 온 거다. 이거 너무 레토릭에 속지 마라. 이거 레토릭이다, 사실은. 젠슨왕 CEO 입장에서 한국에 2030년까지 26만 대를 공급하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공급하는 것은 마케팅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뭐 우리에게 뭐 그냥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14조 원어치 판매하러 온 거다. 그게 그렇게 호재인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2022년 11월에 네. 챗GPT가 이제 오픈 AI가 챗GPT라는 서비스 모델을 내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생성형 AI라는 모델이었고 그게 결국 AI 혁명을 지금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AI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파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원래 그 기술도 있었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챗GPT가 뭐가 달랐냐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사람처럼 얘들이 이제 굉장히 사람처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 1만 장 가지고 한 5조 개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어요. 네, 그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컴퓨팅 파워를 계속 높여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니까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근데 그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가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I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모델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급 부족 상황이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26만 장이 뭐 마케팅이다. 그러면 인도도 26만 장 사고 싶고 일본도 26만 장 사고 싶고 유럽도 26만 장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굳이 한국에다 26만 장 줬냐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심지어 이거를 해외에다 팔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고 그리고 중국에는 단 한 장도 못 들어가게 막겠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밀수를 통해서 꽤 많이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한테 지금 26만 장을 준 사례는 우리가 최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거 웃돈을 줬어라도 사고 싶은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젠슨 왕이 우리나라한테 줬을까? 그리고 AI 혁명이 시작됐을 때 젠슨 왕이 대만은 허구한 날 갔어요. 왜냐하면 TSMC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GPU의 병목이 그 병목이라는 게 우리는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안 돼. 그 공급이 왜 안 돼? TSMC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예요. TSMC 파운드리 중에서도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이게 제가 GPU하고 HBM을 2.5D 구조로 이렇게 이제 그 주상복합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병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계속 엔비디아 가서 TSMC 가서 미팅하고 뭐 화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한국에 안 왔다가 왜 그러면 올해 왔을까? 자, 지금은 파운드리도 중요한데 지금부터 그보다 더 병목이 지금 메모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에 온 겁니다. 메모리가 그만큼 지금 더 병목이 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대 주력 산업, 15대 주력 산업 그러면 제조업 중에 안 하는 게 없죠. 물론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뭐 반도체도 있죠, 디스플레이도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PC도 있죠, 가전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석유화학도 있죠, 심지어 철강도 있죠. 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제조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단위 국가에서 이런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생성형 AI라는 거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의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컴퓨팅 파워가 있죠. 근데 피지컬 AI를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조에 대한 데이터. 그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왜 안 왔냐? 그때만 해도 피지컬 AI는 윤곽조차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모델이 이제는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그 AI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감을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 눈앞에 있는 피지컬 AI로 구현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기 때문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IT 부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계시는 이영수 대표님께서 어쨌든 GPU는 공급 부족이다. 그죠? 공급 부족 상황인데 세계 많은 국가들이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축전인데 근데 GPU 마케팅 전략으로서 한국에 와서 팔아달라고 온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는 의견.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약간 마치 국정감사 증인 선서하듯이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혹시 짧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십니까? 아니시죠? 저는 뭐 정치적인 네. 스탠스는 거의 주관이기 때문에 없으시죠? 네, 예. 없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정치적으로 또 싸우시니까. 네. 저도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급 부족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부가 GPU 몇만 대 확보를 정부의 기술 로드맵으로 선정합니까? 오죽했으면 오죽 GPU 확보가 어려운 일이면 정부가 정책 전략으로서 GPU 확보를 마치 전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 몇 대 구축 이렇게 하는 것처럼 GPU 몇만 장 확보 이것을 어떻게 정책 계획으로 세웁니까? 그죠? 정책 그럼요. 목표로 세웁니까? 그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그럼요. 거죠. 그 엔비디아 GPU 5만 장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거 대다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정치적인 이념, 성향 상관없이 네. 보수든 진보든 AI 쪽에 있는 분들은 저거 5만 장은 못 땡길 거야. 불가능해라고 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럼요. 실제 어려운 일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실제 어려운 일이고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린 것도 맞고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운도 상당 부분이 있는 그럼요. 것이고 네.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행운처럼 작용한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예.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 정치 성향은 대부분 보수 쪽입니다. 그러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굳이 예. 이거를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런 우리 이익도 없습니다. 정말 정치 중립적으로 우리 이거 갖고 판단해 봅시다. 자, 그리고 정치 중립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어떤 정치 집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그럼요. 나라가 잘 되는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PU 26만 장의 진실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택했는지를 말씀 주셨을 때 D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 병목 현상 중에 GPU의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AI 수요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AI 경쟁인 거예요. 근데 GPU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부족한 게 D램인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맞아요. 네. 그 관점도 맞고요. 제가 해석한 관점을 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왜 우리나라일까? 특히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SK,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정부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을 나열하면 삼성전자와 SK는 일단 엔비디아의 공급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엔비디아의 수요처입니다. 모바일 폰과 PC를 생산하는 수요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현대차는 미래의 엔비디아의 수요처입니다. 고객사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보틱스에도 들어가고 또 네이버도 역시 엔비디아의 수요처입니다. 미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밸류체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앞단의 공급업체, 뒷단의 수요처가 다 있는 거예요. 밸류체인을. 결국은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앞단, 뒷단 다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 앞단과 뒷단 밑에 인프라로 깔려 있는 게 뭐죠? 통신이에요.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게 SK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전력망인 거죠. 이것도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맞습니다. 이 밸류체인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AI 동맹을 가져가고자 할, 제가 토론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AI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떤 나라랑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위 피지컬 AI를 꿈꾸고자 하는데 엔비디아가 자동차 생산 제조 공장이 있어요. 로봇 생산 공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한국과 치맥 회동도 한 거고, 그죠? 그러면서 같이 밸류 체인을 형성해서 같이 나아가자. 저는 그래서 한국과 이런 26만 장을 공급하면서 미래를 같이 그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청사진만 그린 것인지 혹시 그러니까 디램 관점에서 이제 IT 관점에서 생각하셨지만 저는 이 산업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저는 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는 GPU 업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GPU를 공급하지만 네, 그 GPU를 통해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하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우리 실생활하고 그렇죠. 우리 현재 이 세상하고 똑같은 물리 조건을 구현해서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단축해서 할 수 있죠. 요거는 또 이제 우리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멀티버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압축적으로 시간을 하면 이거를 시뮬레이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면 쿠다 쓸 수 있고 옴니버스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로봇을 개발하려면 뭐 아이작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또 어떤 플랫폼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려면 결국 여기에 좋은 데이터들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개발하면 데이터가 어디 쌓이죠? 엔비디아에 쌓입니다. 결국은 피지컬 AI를 하려면 좋은 데이터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쌓여야 돼요. 근데 그 고급 제조 데이터를 누구도 쉽게 주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주고받을 게 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AI 텐베거 투자의 저자 이영수 대표님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AI 텐베거 투자 책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의미심장한 발언을 좀 해드릴까요? 왜 한국일까? 왜 젠슨 왕 CEO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이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릴 텐데 이게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토론자로서. 일단 아시아 시장이 커지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미국 우방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유러피언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뭐 제조 기업들, 피지컬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AI를 실험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R&D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AI 동맹을 한국에서 하고자 한다. 음.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젠슨왕 CEO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따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세계가 둘로 쪼개져서 지정학적으로 결국은 따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지만 이 중국 시장을 또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리적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AI 동맹을 중국 내에서 가져가긴 어렵다면 한국에서 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좀 서지 않을까. 이제 전 이거는 또 한번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우리는 외교적으로 실용을 선택해야 된다. 계속 실용적 외교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갖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견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예. 교수님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중국하고 이제 거의 이제 등지고 미국 쪽에 이제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경제라는 게 예. 우리가 지금 거의 중국하고 거의 엄청나게 지금 얽혀 있잖아요. 네. 이게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이거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뭐 10년, 20년이 걸릴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뭔가 분리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예.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신뢰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또 미국도 우리하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전에는 안보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제 차원에서도 미국하고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우리가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입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미래 청사진을 잘 고려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참 많은데 우리 국방력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세계 국방력 뭐 5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방위 안보적인 측면에서 왜 아직까지 미국에 기댈 필요도 없다고도 판단 내려지고 뭐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우리가 왜 아직까지 미국에 의존해야 되나? 그러면 방위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뭐 친중 뭐 반미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어 이게 뭐 친미 노선, 친중 노선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다 우리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도 좀 중간자적 역할을 좀 수행하면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HBM, D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모든 AI는 한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역발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한국이 없으면 AI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HBM 맞습니다. 시장 한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없으면 AI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엔비디아 없으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AI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디에 의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하고 안보적으로만 탄탄하게 더 굳건히 만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좀 취해 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뭐가 맞는지에 대한 도전을 지금부터 또 새롭게 그림 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상상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GPU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GPU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좋고 네. 제일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GPU를 사면 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그리고 옴니버스라는 시뮬레이션을 쓰고 로봇 개발할 수 있는 아이작이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 성능 못지않게 만드는 회사가 있죠. AMD가 있는데 네. AMD가 왜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가격도 절반 수준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못 팔았을까 상대적으로? 그게 결국은 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락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GPU를 엔비디아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설령 네. 만든다라고 예. 하더라도 그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하죠. 새로운 생태계로. 왜냐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예. 엔비디아에 있으면 예전에 선배들이 좋은 훌륭하신 선배들이 쌓아놓은 족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 당장 족보가 많은 족보가 많은 교과서를 볼 거냐, 아니면 새로 나온 교과서인데 뭐 가성비 있고 이런 걸 쓸 거냐라고 하면 이제 항상 엔지니어들의 선택은 심지어 중국도 이제 독자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잖아요. 네. 화웨이라는 회사는 이제 GPU가 아니라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게 네. 어센드 910 시리즈인데 그게 뭐 B, C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GPU 설계 업체가 있어요.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웨이는 조금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고 캠브리콘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네. 캠브리콘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쿠다를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조잡한 수준이지만 쿠다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전환을 해줘요. 네. 컴파일을 해줍니다. 네. 예. 그리고 AMD도 사실은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하지만 AMD가 가장 강조하는 게 ROCm이라고 이제 락M6라는 게 있는데 그게 쿠다를 컴파일해주는 그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다를 지금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GPU만 이야기하는데 그 GPU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GPU를 내재화하는 건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추론 영역에서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국내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퓨리오사 AI나 뭐 그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은 뭐 글로벌 빅테크 수준 못지않게 설계 잘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쫙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본의 뭐 소버린 AI나 인도의 소버린 AI나 그런 쪽에서도 뭔가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독자적으로 영업해서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기반의 소버린 AI를 잘 개발해서 이걸 네. 플랫폼으로 우리가 해외에다가 신도시 수출하듯이 요즘에 뭐 중국 그 몽골의 몽탄 도시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출하듯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리벨리온이나 뭐 필요사 AI 칩을 끼워서 이제 같이 파는. 저는 그게 결국 소버린 AI가 우리나라 방산 모델이 성공했던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해외 무기 가져와서 우리한테 맞게 어느 정도 최적화해서 하다가 점점 내재화하고 나중에는 뭐 천모나 현모 같은 그죠?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빅테크 손을 안 벌리고 소버린 AI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데도 빅테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노하우들을 배워야 되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동남아의 태국어 기반의 소버린 AI에 수출을 하거나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 소버린 AI를 수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거기에도 우리 칩도 많이 팔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국도 GPU를 만들 수는 있다. 근데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AI 혁명이라는 게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게 그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와서 연설을 했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뒤처지면 뭐 이게 한 달이 또 그렇죠. 발전이 늦어지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그렇죠. 뒤처지는 거고 예. 이게 AI 시대에서는 하루가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뭐 GPU 하면 좋죠. 네. 네. 우리도 쿠다 같은 소프트 생태계 가지면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GPU를 우리도 만들고 또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우리가 구축을 한다면 GPU를 만드는 것도 그 한 축으로 가고,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와서 또 그 해당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거, 우리의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거, 그 노력도 동시에 하고,
그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엔비디아 GPU에 의존해 가면서 만드는 것도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GPU를 구축하는 것도 동시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을 잠깐 해본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GPU를 만약에 만들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에 만든다면. 일단 칩 설계 쪽에 어떤 그 역량들을 키워야겠죠. 칩 설계 역량. 네, 칩 설계. 그쵸. 일단 설계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려면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를 잘했는데 이걸 또 생산을 얼마나 할 거냐.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뭐 TSMC 못지않는 기술력 수준을 갖춰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저도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1위인 거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지위는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위를 좀 가져나가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고,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2위 자리였지만 지금 어쩌면 TSMC한테 그 비중을 계속 놓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 3사한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 3사를 합치면 우리가 굳이 따지면 중국 3사를 합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3위로 밀려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TSMC, 중국 3사, 그리고 삼성전자로 파운드리 영역에서도 밀려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리고 이 파운드리라는 영역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하셨던 설계 역량, 그죠? 설계 역량이 참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렇죠. 그보다 전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음, 이공계로 올 수 있게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어떤 그렇죠. 이제 처우 문제들이 개선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그 다큐멘터리가 그렇죠. 사실 정말 이게 울림이 컸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미친 뭐 한국이 뭐 그러니까 의대 미친 뭐 의대생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그죠? 네. 시스템이 맞습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이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의대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대를 지원했을 때 내 삶이 더 따뜻할 것 같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공대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R&D 예산을 배정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대나 이쪽을 막 부수자 이게 아니라 이쪽에서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논리예요.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줄이고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을 망가뜨리자가 아니라 그럼요. 주식 시장에서 더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망가지면 주식도 망가져요. 그러니까요. 자산 시장이라는 게 음.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반도체 영역에 인재를 가져야 되고, 그 인재를 갖기 위해서는 그 해당 영역에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더 많은 인재가 배양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닌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파운드리 영역에서 또 우리의 지위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그럼 이제 그랬을 때 한국도 GPU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럼요. 저 실리콘밸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혁신의 어떤 요람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가 네. 이제 올해 핵심 인재 한 명 영입하기 위해서 1억 달러 연봉을 쐈어요. 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50억 원이거든요. 네네. 연봉이.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누구한테 만약에 그 연봉 주고 스카우트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그런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1억 달러를 줘서라도 영입하고 싶은 인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전혀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저 사람이면 그냥 1,000명 채용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이 AI 또 반도체 또 피지컬 AI 이 영역에서 뭐 시장의 기대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산업계도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고 뭐 우리 정부도 2026년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고 국회에서 확정 예산안을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거기서 피지컬 AI 부문에 집중하는 10.1조 원 예산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통과는 아직 안 했어요. 자, 피지컬 AI 영역에서 상당한 기대가 있고 젠슨왕 CEO도 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지컬 AI가 저는 26년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산업 업계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IT의 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AI라는 게 처음에는 언어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언어에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제 멀티모달까지 온 거고요. 네. 이제 현실로 나오려면 이제 결국 피지컬 AI가 필요한데 거기서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죠. 물론 중국이 더 잘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그쪽으로 중국하고 지금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네. 만약에 그전처럼 세계가 평평한 세계였다 그러면 중국하고 했겠죠, 미국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커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실기를 했었죠. 네.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 될 거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게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내년에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어제 칼럼을 좀 쓰다가 이렇게 다 못 쓰고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도입부를 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원래는 디지털 공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머물던 AI. 근데 이제 현실 공간 우리 사람과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가 집안에 돌아다녀요. 서빙 로봇이 식당을 돌아다녀요. 운전하다가 운전대에서 손을 꽉 잡고 있다가 손을 살짝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AI를 더 체감하기 시작하죠. 이게 피지컬 AI죠.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AI를 직접 만나고 있는 거죠. 2025년 CES에서 젠슨왕 CEO가 발언하면서 피지컬 AI가 대중용어로 승화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학문적으로만 이제 구사되다가 처음 이제 대중용어로 이제 승화되기 시작했는데 역시 젠슨왕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또 우리 한국은 그 AI를 활용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집 짓는데 AI를 활용하면 스마트홈이 되는 거고요. 우리 헬스케어 하는데 AI를 활용하면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AI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산업에 걸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산업계 분위기다.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고 있는 것들
전 산업에 걸쳐서 피지컬 AI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면 주도주가 한때 2차 전지, 한때 AI, 한때 반도체였다가 또 주도주가 피지컬 AI 관련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정부도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목해야 되는 대주제인 거는 확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대표님 워낙 AI에 주목하고 계시고 AI 이 텐베거 투자의 저자이시니까 이 부분에 워낙 조예가 깊으신데, 뭐 2025년 하반기 거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 꼭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좀 거의 이제 막바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 AI 혁명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최소 10년이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완성돼가는 시점이 저는 이제 예. 모바일 혁명도 결국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거의 10년이 완성된 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혁명도 이제 90년대 시작돼서 거의 뭐 2000년대 초반에 끝났으니까 네. 거의 그 인프라가 세팅되는데 이제 이 그 기술 테크 혁명이 완성되는데 10년이라고 저는 보면 투자의 시기에는 달라요. 투자의 시기는 저는 절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앞전에 있었던 모바일 혁명을 보면 2000년대 후반에서 2014년 15년이 결국 주가로 보면 정점이었어요. 그때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면 꺾여요. 피크아웃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시기로 보면 만약에 2022년 11월이라고 하면 23, 24, 25 지금 이제 투자의 시기에는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더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이 테크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갔죠. 자, 엔비디아 GPU가 부족한데 왜 공급이 안 되냐? TSMC의 파운드리가 공급이 안 된대. TSMC 주가가 날랐죠. 그 다음에 GPU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게 필요하대.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뛰었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니까 전기가 없네. 전력 인프라가 네, 전력 인프라주들이 뭐 난리가 났죠. 뭐 네. 지버노바나 뭐 최근에 뭐 SMR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뭐 그런 회사들이 날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이번 그 GTC 행사에서 그 이야기한 게 있죠.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에 대해서 컨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AI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마치 하나처럼 병렬 연결하는 그 기술들 중요한데 그게 AI 네트워크 기술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지금 밸류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로 나오는 피지컬 AI 쪽에서도 뭔가 공급 부족이 나오겠죠. 피지컬 AI가 빨리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병목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많은 돈이 쏠릴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영수 대표님의 의견 잘 참조하시고, 뭐 투자 의사 결정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대표님의 의견을 잘 참조하셔서 적절한 의사 결정 내리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특히 AI 버블인가 아닌가, 또 GPU,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영수 대표님과 깊은 토론 대담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했고요. 저도 너무 즐겁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의 AI 텐베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일독해 주시길 또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